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현직 군 사단장이 휘하의 당번병 등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군의 적폐 참 여전하군요. 잠시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내용이 밝혀질수록 더 충격적이고 엽기적입니다.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 이 공범에 대한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서장 출신 박상용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도 직접 받아보는 정치 토크 마련합니다. 오늘은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문자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폭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당한 민주적 의사 표현이냐, 아니면 소수의 위법적인 폭력 행위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 열어둘 테니까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좋고 생방송 중에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1부 출발합니다. 현직 사단장이 공관병, 운전병 등 휘하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 이런 폭로가 나왔죠.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군인권센터 성명 내용에 보니까 노비 생활이란 단어까지 나오던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공관병 2명과 운전병 1명, 그리고 당번병 1명, 또 전속 부관 1명에게 각각 뺨을 때리고 목을 때리고 또 그 폭언을 하고 그리고 사적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때리고 이러는 거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술 먹고 뭐 자기 대답하는 것에 뭐 못마땅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유도 뭐 말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 복도가 너무 걸어가기 긴데 너는 어떠냐, 길지 않냐, 그러니까는 긴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뭐 목을 때리고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화풀이할 대상이 없었나 보죠. 사적인 일은 어떤 걸 시켰다는 겁니까? 사적인 것은요, 뭐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술상을 봐오게 한다든지, 또는 그 자기가 사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사복 가져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뭐 가져오라고 이제 반복해서 지시한다든지, 또는 뭐 짜장면 배달을 시켰는데 철가방에 들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공사판 노가다도 아니고 어디 이걸 뭐 제가 좀 방송이라서 좀 입에 담기 좀 상스러운 말들을 해가면서 부하에게 폭언을 한 것도 있고요. 그 전화도 자기가 이제 자기 전화기 자기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속 부관한테 받게 하고는 뭐 단말기를 집어 던지고, 뭐 그리고 보일러 온도계도 자기 방에 있으면 추우면 온도계 올리면 되는데 새벽 1-2시에 깨워가지고는 온도 조절 제대로 안 해놨다고 욕설 퍼붓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까 술상을 봐오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공관병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사실 공관병이 하는 일은 이제 뭐 집을 청소하고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이제 밥을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야전에 있다 보니까 부인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인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배치된 공관병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밥, 빨래, 청소를 다 전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술상까지? 네, 그렇습니다. 좀 아까 그 사단장 밑에는 그러면 전속 부관이 있고 당번병이 1명, 운전병이 1명, 공관병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관병이 1명인데요. 저희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역하고 또 이제 전역 이후에 공석이니까 또 배치하고 이랬으니까 뭐 2명이 거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군의 그 정식 어떤 보직이에요? 군의 공식 직제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군대 가서 그렇게 누구 사단장 무슨 가사 도우미 일하고 싶은 병사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사단장의 권한만큼 이제 빽이 있는 사람들이 갔거든요. 아, 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예. 예, 사적 지시도 많고. 근데, 반면에 모든 장군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장군들은 또 잘 해주기도 하고요. 예. 또 더 많이 챙겨주기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것이 과연, 월급도 많이 받는 장군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렇죠. 국민 여론이 이제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미군처럼 모두 본인 돈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예. 여기도 군사 보안 시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그런 곳에 그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는 거라서 네. 그런 지점에서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을 적절하게 뽑는지에 대한 부분도 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인이 된다면은 뭐 비치인가증을 주면 되니까요. 출입증을 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관병, 당번병 이런 제도 자체를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인권센터를 찾아오기 전에 이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국민신문고에 이제 올렸고요. 그것이 해당 육군본부 감찰실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 감찰실장은 투스타로 소장이 이제 이 직책을 맡고 있고요. 그 사단장하고 계급은 같네요. 계급은 같지만 육사 선배입니다. 예. 육사 41기고 지금 사단장은 육사 43기니까는 두 기수 아래 후배죠. 네. 이 사안은 통상적으로 장군의 비위 사실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폭행과 여러 가지 징계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구두 경고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구두 경고는 뭐냐 하면 예. 그 최병력 감찰실장이 이 사단장 찾아가서 참모총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구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예.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를 뭐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고까지 한 거고, 그럼 뭐는 인정 안 한 겁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감찰실에 있는 그 간부와 피해자가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피해자 이렇게 묻습니다. 저의 뺨을 때린 거는 그럼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뭐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만지긴 했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건드렸으면은 폭행이 아니면은 추행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건드리긴 건드렸으나 형사처벌을 하기 싫다라는 것을 그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 우리 군의 감찰 기능도 믿지 못하고 예. 수사 기능도 마비됐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 사건은 우리 일반 그 경찰과 검찰처럼 수사해서 벌금형을 매길 수 있으면 벌금형 매겨야 되는 거고요. 예. 아울러서 무엇보다 이런 장성이 이런 고위직을 이용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징계에서 사실상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 보직해임하고 수사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이 바뀐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엽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 인천에 10대 소녀가 생면부지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고 사전에 공모를 했고 공모했던 공범한테 사체 일부를 전달했고 이제는 그 공범이 나한테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진술을 내놨고 참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경찰서장 출신이십니다. 박상용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엽기 연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경찰 20년 했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피의자,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A 양이라고 합시다. A 양이 법정에 올 때까지만 해도 주장하지 않다가 법정에 와서 공범인 B 양이 나한테 살인을 지시했다라는 새로운 증언을 내놔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느냐 예. 하고 이제 검사가 물어보니까 예. 피해자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실은 공범인 B양이 살해를 지시했고 예. 나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거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인 B양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 애초에 공범인 B양도 처음에는 자기가 살인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유기에도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살인은 먼저 A양이 먼저 했고 예.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시신의 일부라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살인에 방조했고 사체 유기 혐의. 예. 이 부분만 기소가 됐는데 예. 오늘 이제 갑자기 그 A양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공범인 B양이 살해하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살해한 것이다.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검사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그럼 그 공범인 B양은 지금까지는 사체 유기죄 하나만 적용이 됐는데 예. 만약 살인 지시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죄가 적용됩니까? 살인 교사죄가 이제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살인을 시킨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교사범은 이 살인을 한 사람과 똑같이 벌을 받지만은 예.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실제 살인을 한 A양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조금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아쉬운 감이 듭니다. 예. 지금 법정에서 A양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네. 믿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A양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같이 방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지금 A양과 B양은 예. 어찌 보면은 공범이지만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로 좀 A양과 B양이 또 만난 게 그 캐릭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해가지고 예.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가지고 이 A양이 진술 번복한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A양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하고의 대화 내용은 뭐예요? 예.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이쪽만 하면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7, 8년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예. 전혀 어찌 보면은 그 정상적인 사람 같다 이 얘기거든요. 예. 이 처음에는 이 A양이 정신질환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랬었죠. 했는데 예. 자기가 그 구치소에 수감돼서 A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 양이 좀 지능적으로 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의 부모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예. 그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고 가고 또 정신질환 쪽으로 해가지고 형량을 갖다가 감경시키는 거 아닌가. 예. 여기에 이제 그 공분을 느끼니까 탄원서까지 법정에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죠. 예. 실제로 지금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형량이 감형되죠. 또 정신질환 이런 게 있으면 또 감형됩니까?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우에 A양은 실제 살해를 한 A양은 16살이고요. 예. 그 교사를 지금 A양이 진술의 번복에 의해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B양은 18살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소년법상 18세 미만 소년은 15년의 사형 무기에 해당한 애들을 15년만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B양은 18세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B양은 이 소년법의 적용을 15년 이 적용을 받지 않고 좀 중요한 게 만약에 A양의 이 얘기가 증언의 사실이라면은 A양보다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신병력 이런 거는 법정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감정 유치 처분을 해야지 그냥 정신질환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변호사가
감정유치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립 그 치료감호소에서 의사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경찰이 조금 더 주변 정황 수사, 또 주변 인물에 대한 증인 재택 등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경찰은 기소를 송치를 이미 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A 양이 진술을 번복한 게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B 양을 갖다가 교사범으로 공소장 그 바뀐 증언 하나만으로 그 교사죄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재판 진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수요일 날 출국인가요? 맞습니다. 첫 해외 순방이죠. 미국 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요. 이게 뭐 관례 아닌 관례인 게 미국을 처음 가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주변 4강인데 예전에는 미일 중러 이랬는데 요새는 미중일러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순방은 오늘 28일 수요일부터 3박 5일간입니다. 첫 순방이라서 의미도 많고 또 지금 한미 간 현안도 많고 그럼요. 준비도 많을 거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을 안 따라가요. 순방을 나가면은 국정 운영을 안에서 도맡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현 청와대 이제 사실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인데 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3실장은 방미일정에 동행합니다. 그만큼 이제 총력을 기울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청와대 상황부터 보면 조금 비상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또 인사청문회도 재개됐잖아요. 아마도 임종석 실장의 이제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뭐 방미단 지원단 상대로 자체 교육도 진행한 것 같고 또 대통령은 그 전직 주미대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방미단 지원단의 관련 교육, 자체 교육도 해요? 합니다. 그동안 소소한 사고들이 있어서 그렇죠. 큰 사고도 있었죠. 뭐 우리 제일 잘 알려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 그때도 첫 방미 일정인데 윤창중 당시 대변인 사태. 미국에서 정말 큰 뉴스였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온 건 뉴스가 아니었는데 한국 대통령하고 같이 온 대변인이 사고 친 건 큰 뉴스였죠.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 미국을 첫 방문했을 때 청와대 당직실하고 미국이 이제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어요. 연결이 안 된다니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직자 2명이 이제 당의 당직자가 아니라 당직을 맡고 있는 야간 당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 그렇죠. 이런 사고 없는 게 참 중요하고 상당히 그 청와대는 긴장된 분위기겠네요. 이게 사실 대체로 정상회담이라는 게 언론 보도는 떠들썩한데 좀 싱거운 경우들이 많아요. 사전 조율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작성돼가지고 대통령 가서 막 악수하고 사인하고 시나리오대로 하고 이렇게 오는 게 과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상 간 직접 대화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게 국제적 추세예요. 최근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 신경전 벌인 거 이런 거 많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의 첫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뭐라고 할지 짐작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의제 조율을 해도 또 어떤 말을 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무대 첫 데뷔하니까 부담감도 높고 경제인도 대거 참여하는데 기자들도 제가 알기로 세 자리 숫자 100명 이상이 따라간다고 해요. 보통 때는 몇 명 따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가본 전례로 보자면은 보통 때 일반적으로 한 수십 명 갑니다. 40-50명. 관심이 좀 높다 싶으면 한 70-80명 가요. 여기에는 이제 팬 기자, 그 영상 촬영 기자, 카메라 기자 포함한 숫자예요. 근데 이번은 첫 순방이고 이슈도 많으니까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그래요. 100명 이상? 예. 취재 경쟁도 치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계 인사들도 보면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비롯해가지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여기는 이제 이른바 오너가 수감돼 있으니까 그렇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주 LG 부회장, 허창수 GS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첫 순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경제사절단보다 규모가 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CEO가 아니라 오너급. 예, 오너급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은 사실 해외 정상이 자국 방문하는 데 대해서 그리 관심이 높지 않아요. 그래요? 예, 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대통령하고 미국 같이 갔을 때 조금 실망스러울 정도로 기사가 너무 이제 조그맣게 나가지고. 미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그렇죠. 없다? 우리도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아주 주요 국가 아닌 다음에 정상이 오면은 일반 사람들 크게 관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는 또 아닐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이번 다른 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은 관심이 높죠. 근데 일반인은 덜한데 네. 이번에 원비어 사망 사건.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반 그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어깨에 좀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뭐 홈런보다는 안타. 뭐 경우에 따라서 포볼을 노리는 게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뭐 합이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기만 해도 첫 정상회담 성과는 상당할 거란 거죠.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 주석이나 뭐 푸틴, 앙겔라 메르켈, 이번에 마크롱까지 만난 걸 보면은 남는 것은 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악수를 하다가 인상을 썼다. 뭐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식의 인상이 많이 남잖아요. 예, 예.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네. 제가 오늘 듣기로 그 과거 주미대사 7명이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큰 성과 만들어내지 아이스 말고. 브레이킹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은 오히려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실무 차원에서 조율을 많이 해놨겠죠? 그렇죠. 임성남 외교부 1차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찌감치 다녀왔고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보 미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긴 한데 제가 볼 때 이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문 특보가 발언의 폭을 확 넓혀가지고 미국 조야의 반응을 이제 떠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은 여기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가늠해본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상대방을 떠보려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좀 센 발언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요. 홈런보다는 안타 혹은 포볼을 노려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그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입니다. 매주 월요일 2부 시간에는 여야 의원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시간 준비하고 있죠. 최근 여당 지지자들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단체 문자, 이른바 문자 폭탄을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153건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고요. 자, 국민의 정치 참여의 한 수단으로 보시는지 이 소수의 위법적 폭력으로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지금 주시고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도 보내주시고요. CBS 레인보우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정치 토크 시작하겠고요. 자, 2부 첫 순서는 주요 뉴스 생생한 소리로 들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볼 뉴스는요. 오늘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화제인데요.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제가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개입 문제 이런 것을 이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위증죄를 좀 검토해 주십사.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지난 2월에 기재위 업무 보고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이 관세청이 제가 한 2년 전부터 수상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일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게 뭐죠? 면세점 관련은 제가 원칙대로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 현재 특검 진행 중이니까요. 거기서 잘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제 채널A가 천호국 관세청장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지난해 임명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고영태 씨하고 비밀 면접을 받고 취임 직후에는 최순실 씨를 만나서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당시에 천호국 청장 임명은 청와대가 추천한 3배수 후보에도 없는 이제 이름이어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데 검찰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런 정황은 지난 2월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 공개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고영태 씨가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최순실 씨가 국세청장을 임명하라는 오더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관세청장을 잘못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난 2월에 이제 국회 기재위에서 박영선 의원이 천호국 관세청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제 질의를 이제 했다는 거죠. 어떤 그 최순실 씨와 아는 사이여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들을 그들의 이제 이익에 맞춰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의를 쭉 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고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관세청의 해명은요? 취임 후에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관세청장이 최순실 씨도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자기 포부를 밝힌 정도 이런 정도 발언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하하. 그런데 상식적으로 관세청장이 뭐 다른 직책이 없는 이 최순실 씨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없죠. 결국 보도 내용 사실이다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추가로 진행이 돼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순실 씨가 만약에 금품의 어떤 대가를 챙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처벌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거는 고영태 씨거든요. 예. 고영태 씨는 이 관세청의 모 사무관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이 또 다른 인사청탁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인데요. 예. 당시에 관세청 모 사무관이 고영태 씨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뭔가 비선실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천호국 관세청장의 내정 사실을 미리 이제 알고 있더라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면세점 허가, 뭐 재허가 이 과정하고도 연관이 있겠군요. 그 얘기가 아까 그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나왔던 그렇죠. 겁니다. 그런 어떤 금품의 전달 사실이나 자금 흐름 이런 걸 정확하게 보려면 최순실 씨 은닉재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죠.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그리고 세금 탈루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한승희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최순실 씨의 동생인 최순천 씨가 소유한 업체의 불법 투자금 의혹 이것도 제기를 했는데요. 예. 이 회사는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인데 네덜란드로 법인 등록이 돼 있고요. 홍콩의 투자 회사를 통해서 2천억을 투자한 대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2천억.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좀 철저히 밝혀져야 이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뉴스 들어보죠. MP그룹 정우현입니다. 가족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탈퇴 점주인 이모 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 금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국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미스터 피자. 네, 미스터 피자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갑질 논란 때문에 계속 이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대목이죠. 검찰이 그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갑질 논란 불러일으켰던 내용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먼저 이제 그 본사가 가맹점주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게 문제의 시작이었는데요. 뭐 광고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전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비용 전가를 일상적으로 이제 해왔다는 거죠. 예. 심지어 그 사례 중에는 정우현 회장의 자서전을 강매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하하.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죠. 예. 또 피자는 아무래도 치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의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어서 가격을 부풀려서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 이제 치즈가 들어있으니까 이 치즈 가격 때문에 당연히 가맹점 부담이 증가한 부분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과 정우현 회장의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사태는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주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점주들이 이런 내용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맹점주 협회를 만들어서 사측에 이제 상생 협약을 요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또 했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쟁이 이제 법정까지 갔고 재판부가 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결을 내린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데 일부 점주들이 탈퇴를 하고 함께 협동조합 방식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갈등이 키워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예. 미스터 피자 본사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서 이른바 보복 출점 이런 걸 이제 한 거죠. 그렇죠. 또 이 이제 그 협동조합 방식의 회사에 재료를 대는 또 다른 이제 협력업체에도 압력을 행사해서 이 재료 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한 거거든요. 철저하군요. 그렇죠. 결국 이제 협동조합 방식의 회사를 설립을 주도한 점주는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회장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밝힌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식자재 논란 이거는 해소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학계 전문가, 소비자 대표, 점주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7월에 상생협의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하던 대로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예. 또 이런 문제들이 피자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공정거래위나 이런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이 요식업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좀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할 일 많아요. 맞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자사고 외고가 폐지가 되면은요, 강남 8학군이 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강화하는 교육정책, 학생들만 불쌍하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 오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면 자유형사직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 아주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 수 있다,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들 쭉 밝히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이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한 2,300여 명, 경찰 추산으로는 1,500여 명 정도가 모였다는데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제 그 검은 상복을 입고 서울시 교육청 앞까지 행진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예. 외고 학부모들도 지금 어떤 대응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제 이 연합회 회장을 선출하고 대책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 반대 논리는 어떤 겁니까? 방금도 얘기 나왔듯이 이제 그 자사고나 외교를 폐지하면은 이전에 이제 교육 정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고의 체계 내에서도 이런 강남 8학군 문제 등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막는 좌파 정책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고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할 교육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다 자식들 자사고 특목고 보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로남불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지에 공감하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죠. 오늘 뉴스에서 이제 다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좀 폐지하는 것에 공감하는 응답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사고의 경우에 이제 2010년에 생겼는데 당시에 내세웠던 자율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어떤 권하기념 이런 것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입시 명문고가 돼버린 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반고의 어떤 체계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게 또 사실이죠. 장기적으로는 대입과정을 포괄하는 이제 교육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죠. 그게 참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바른정당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랑스러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혜훈,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개인 이혜훈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대표 이혜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라면 천길 낭떠러지라도
네, 오늘 바른정당 대표로 이혜훈 의원 선출된 소식이죠? 오늘 국회의원에 관해서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제 그동안 진행한 일반 책임당원 투표,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 합산 결과 발표했거든요. 이혜훈 의원이 36.9%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하태경 의원, 3위 정운천 의원, 4위 김영우 의원 순이었고요. 이혜훈 의원 경우에는 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하태경 의원에게 소폭 밀려서 당심이 주요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취임 연설 어떤 포부를 밝혔어요? 네, 당 통합을 일단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이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그리고 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생산적인 대한정당이 되겠다. 바른정당의 밖에 있는 의원과 단체장을 영입해서 외연을 확대해서 보수의 대수혈을 이루겠다. 이런 포부들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또 언론은 이혜훈 의원을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로 평가를 해왔는데요. 정운천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걸 두고 이제 추가 탈당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이혜훈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면요. 예.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해서 좀 향후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어쨌든 정체성과 존재감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지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노선 혁신을 이뤄서 보수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길 바란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군대 내 현직 사단장의 슈퍼 갑질, 하루 종일 포털 상위권에 랭킹돼 있던 뉴스, 그 실태에 대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9977번님, 군인권 아직도 큰일이네요. 아들들이 가엾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군대 내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신 감정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분노해 주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정광준님, 저희 아버지가 대대장이셨는데 그때도 당번병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자기의 경험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보를 해도 그 신분이 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도 좀 같이 해주셨네요. 아무리 군이라고 해도 잘못에 있어서는 비밀주의는 안 되죠. 투명성을 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여아 살인 사건, 10대 소녀들이 가해자라서 좀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선우님 외 많은 분들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10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좀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무법인에서 9명의 변호사를 제외하고 3명만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 일 때문에 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준도 다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자 폭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여당 지지자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서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고 이름 붙어져 있죠. 자, 자유한국당은 이 여러 가지 문자 가운데 153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정치 참여의 한 수단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소수의 위법적 폭력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 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로 지금 걸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역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 또 CBS 레인보우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네. 백승주 의원도 문자 많이 받으세요? 문자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언제요? 최순실 청문회 할 때 네. 제가 하루 청문회 갔을 때 청문위원으로? 예. 네, 그래서 네. 일주일 정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문자 폭탄을 받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하고 나서도 또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사용 못할 정도로 오는 건 어느 정도? 그게 계속 오니면은 네. 휴대폰이 뜨거워져요. 계속 통화 중이거나 문자 메시지 오니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휴대폰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밤새 들어갑니다. 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도 계속 옵니다. 그게 나중에 그걸 해보니까 문자를 예약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걸로 하니까 딱 시간 맞춰서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정말 한번 저도 문자 폭탄 한번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받아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몇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이 뭐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내는 문자도 있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보내는 문자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방법이 있어서 문자를 이렇게 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앱이 있어 하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집어넣고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은 수신 거부, 차단되도록 했는데 그러나 차단됐지만 차단 메시지는 남습니다. 아직도 저 휴대폰은 수천 개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표창원 의원도 이렇게 문자 많이 받는 데는 또 남 못지 않으시죠? 네, 제가 거의 원조격 피해자고요. 이틀간 26,000 건이 기록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아예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발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자체가 문자 앱이 작동 안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요. 네. 그러다 결국은 그 휴대전화를 못 쓰게 돼서. 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번호는 그대로 두고 기기를 또 네, 바꿨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는군요. 네. 네. 뭐 경우는 다 다릅니다만은 두 분 다 이런 어떤 피해라고 하는 걸 입어보신 바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형사 고발할 사안이냐, 그렇지 않으냐. 국민 정치 참여의 한 수단이냐, 민주주의를 빙자한 소수의 위법적 폭력이냐. 자, 백승주 의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먼저 그 진행자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153건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오늘 추가 고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차례에 걸쳐서 216건에 대해서 늘어났군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폭넓은 의미에서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죠. 이 정치 참여가 어떤 도를 넘어서 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불법이고 폭력적인 거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그 법을 넘어선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 테러 수준으로 이렇게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테러라는 것이 어떤 폭력을 행사해서 공포감을 만들고 그 공포감 때문에 정치적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테러라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대부분의 내용은 막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가족의 방귀를 조심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섬찟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가는 방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라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그 문자에 신고된 접수된 것 중에서 이런 하나의 폭력성 또 어떤 것은 좀 조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는 게 있어요. 조직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테러 수준에 있는 것을 선별해서 그 받은 의원들의 또 동의를 받아서 216건을 우선 중앙지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또 질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고 문자를 통해서 악성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고발 조치. 고발 조치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 네, 우선 저는 그 폐해라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도 그랬지만 탄핵을 앞두고도 그렇고 가짜 뉴스가 횡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자 아들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허위로 그 공작에 해당되죠. 목소리 녹음을 만들고 카톡 캡처 화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폐해가 큰 잘못된 정치 행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당은 오늘 그래서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역시 같은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지만 영국에서는 테레사 메이 총리를 이제 사퇴하라라는 문자 폭탄이 지금 보수당 의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영국에서는 그 보수당이나 당수나 의원들이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허용되는 권리가 어느 정도이냐.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사실상 국민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될 것을 국회의원을 뽑아서 또 정당에게 어떤 그 철학과 이슈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달성하시고자 하는 건데 예. 그 사이에 국민 유권자의 뜻과 배치되는 언행이나 또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의사표현을 할 것이냐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자라는 새로운 수단이 사용이 된 것인데 물론 일부에서 과도한 뭐 욕설, 협박,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당연히 그 피해자들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일반인과 다른 정치인, 공당, 정당에서 국민 다수를 테러리스트다, 폭력 행위자다 이렇게 겁박을 하시는 표현을 쓰고 또 형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가 취해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께 뭐 국민 소환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많은 우려와 불안을 드린 점을 사과하고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 반응을 조금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은 거의 악성 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국민들과 대결하고 싸우고 국민을 범법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배창원 의원님이 공당으로서 정치 참여의 어떤 새로운 행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도 그 문자 폭탄을 받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어떤 피해 내용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고발 당사자가 돼서 물론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당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치 참여의 한 수단으로서 보자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원 또 하나의 여러 가지 공무원의 한 부분, 공무원 같이 공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공무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협박을 한다면은 협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적 방법으로 정상적인 공무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형법에도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중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벌금을 주도록 돼 있고 이 수준에 도달한 문자, 저는 문자 폭탄, 문자 테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 선의로서 하는 정치 참여하고 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국회의원들 협박하는 수준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오히려 선의의 어떤 정치 참여자들을 문자를 통해서 정치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공무활동을 방해하는.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거는 문제다 이거죠. 그 부분하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공무 방해 자체가 불능범이다.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자로 인해서 공무가 방해된 사례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주장이라든지 정치활동에 대해서 변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정치를 한 것이고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저의 반대편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분노와 불만, 욕설 표현하시는 건 그분들의 자유라고 존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가열차게 비판해 주시고 계시고 하셔야 할 일 다 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조직적이라는 차원인데요. 조직적이란 것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본 사례 과거에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청와대 알파팀, 또 십자군 알바단 이러한 형태 그리고 전경련이 돈을 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로 야당에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보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누군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시다라는 선동형 글을 올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이것이 국회의원들 전화번호입니다라고 올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같이 나누어서 막 보내는 거죠. 이것을 조직적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조직적일까요? 라는 것에 저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배경에서 누군가가 정말 그 공조직이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가조직이든 개입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건 엄벌을 해야 합니다.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유권자들끼리 서로 내가 이걸 알아냈으니 이걸 같이 합시다. 이걸 조직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먼저 지금 이제 야당 여당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국정원 댓글 사건도 이것이 물론 또 이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고 그 당시도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로 새 정부가 들어서 그걸 수사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알바단 또 여러 가지 이런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범죄적 형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사가 의뢰를 처음 한 거지 지금까지 찾다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조직적이다 안 조직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이게 수많은 게 있지만 216건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표본적 조사를 해보면은 엄밀하게 골랐다. 엄밀하게 골라서 고사해보면은 이게 하나의 조직적인
걸 했느냐, 그것이 공무 수행에 국회의원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됐느냐, 명예를 했었느냐, 이런 부분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 수사 자체,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거 아니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 의원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저도 사실은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혹은 국민의당 의원님들 전체가 받으신 악성 문자보다 더 많이 받았을걸요. 제 개인이. 그리고 초기에 오는 전화의 행태나 문자 행태를 보면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악성 문자를 보낸 분들은 처벌받고 저한테 보내신 분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면 이것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표 의원도 고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분류 검토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하신 대상자들에 대해서 검찰의 처분 이후의 조치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사실은 뭐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고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자로도 또 전화로도 참 많은 분들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먼저 9977번 국민의 참여인 문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8950번 선거 시에 의원 후보자는 수많은 문자를 보내고 당선되면 문자 받는 게 싫다? 국민의 문자가 싫다면 그쪽도 유권자의 문자하지 마라. 뭐 이런 의견. 그다음 2027번께서는 이건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의견. 7224번 저는 진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문자 극성인데요. 제 생각엔 또 하나의 일배라고 봅니다. 옳은 주장을 하려면 방법과 절차도 옳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찬반 의견 보내주셨고. 전화 연결해 봅니다. 먼저 8585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창원에 있는 박성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안 맞을 때 국민들은 주장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이 입법권이 없고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싶어도 국회의원을 펼치지 않으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보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고치라고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주장은 자기와 연결된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의 어떤 의지에서만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는단 말이죠. 평소 때 공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하면 왜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상적 작동 장치의 하나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이네요. 다음 분 8584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용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는 요즘 인사청문 관련해가지고 문자 의원들한테 보내는 거는 좀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요즘 인사청문 대상자 후보들이 전혀 하자가 없다 하면은 사실 문자 보낼 일도 없고 그렇겠지만은 제가 보기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사안인가 거기도 어느 정도 저촉이 되는 인물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의원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너가 여당일 때는 어쨌다는 등 해서 아주 문자를 보내고 그것도 한두 통도 아니고 아주 조직적인 그런 면도 보이고 또 조직적이 아니더라도 아주 많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집회를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있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좀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데 좀 이제 방송으로 좀 심하다 하면은 그 사실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8585번 다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저는 서울 도봉구 사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예, 저는 일단 문자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네. 문자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요. 예. 예. 근데 일단 욕설이라든가 협박 이런 부분은 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전한 문자로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국민이 이제 개인 의견을 전달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욕설이나 협박을 통해서 조금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이라고 보시는 분, 또 야당 의원의 정상적 검증 활동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문자 참여는 좋으나 욕설, 협박 이런 내용은 안 된다라고 또 중간적으로 보시는 분, 지금 백승주 의원께서도 일반적인 모든 문자를 지금 위법이다, 테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좀 조직적으로 보이고 또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하고 이거는 법적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표창원 의원은 공당의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 이제 이런 거 아니시겠습니까? 네, 백승주 의원. 예, 그래서 정치 참여의 한 형태로 표현의 자유 형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선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유권자한테 보내는 문자도 똑같은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장 하나 터시 하나 엄청나게 따져서 선거법과 충돌되지 않나 또 읽고 기분 나쁘지 않나 이런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시민들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또 정치인으로서 문자 받는 거 통상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협박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성추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성적으로 추행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성적 추행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 성추행으로 강범하게 인정하는데 그렇죠. 문자를 보낼 때 받는 분의 입장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보내고 자기 행동의 표현의 자유가 무한 제공되는 거 아닙니다. 헌법에도 그것은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시고 그러니까 책임 또 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자 보내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이요. 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건 욕설이나 또는 협박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 혹은 제지가 있어야 되겠죠. 다만 문자 행동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그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분노 감정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것들을 탁 그래 너 잘 걸렸어라는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정이 상당히 조금 좀 슬픈 굴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현재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난 대선도 전쟁 같은 분위기였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각박한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각박하게 하는 정치 행위보다는 국민들의 그러한 분노는 조금 우리가 받아내주고 대신에 자제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욕설 협박은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그 소통 노력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고발 행위 이전에 하신 것들을 보면 문자를 보내는 분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정치 성향으로 묶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 표현들을 정치 집단이나 정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것을 촉발시켜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자에 대한 발송, 협박, 폭력 행위들은 정파나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정치정이 만들어낸 악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좀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 대목. 그런 정치인들의 형사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 풍토를 더더욱 각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네. 백승주 의원께서는 경각심을 좀 일깨워서 오히려 정치 풍토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얘기해 보죠. 반복적으로 저한테 협박이나 모욕을 보내는 번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저한테 재미나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뭐라고요? 술 먹고 내가 억하는 기분에 보낸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백승주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보낸 날짜를 시간대에 보면 정오 시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선을 넘어서는 데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과 피해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죠. 제가 판단할 때 겁이 나니까 알겠는데 아마 이 6분의 국회의원이 정치인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정치인이 자기한테 보낸 문자를 보낸 사람한테 고발을 결심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6분의 의원이 저도 제출하는데 제출 안 했습니다. 수많은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럼 백승주 의원은 고발인의 한 명은 아니세요? 그래서 피해자 6명이고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216건의 문자를 고발했는데 그 번호는 70개입니다. 반복적이고 연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것을 골라서 하고 그 최소화시키려는 이런 노력,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우리 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오고 사회 이 정말 댓글 문화 정화를 위해서라도 문자를 보내는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더라도 고발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고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문화의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발하겠다라는 그 의사 표현을 통해서 위축되시는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로 범죄 영역에 30여 년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가장 중요하고 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문자는 범죄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정치 행위의 일종으로 주고받던 공방 속에서 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일반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라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굳어졌는데도 이후에 범죄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발 조치를 하는 것.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고발할 겁니다. 이런 예고 정도가 필요했다.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당이 실제로 늘 경고하다가 4차례에 걸쳐서 실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행 자체가 그런 경고성이 굉장히 강하고 문자를 보낼 때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그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실체들이 나올 겁니다. 억하고 분노 조절을 내세는 사람이 있을 테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한 범죄적 행위가 있을 테고 테러 수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치하고 저도 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서 피해자를 처벌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그나마 여야 의원 또 우리 청취자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 분모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과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참여는 참여라고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표창훈 의원까지도 다들 동의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합심해서 문자를 통한 정치 참여의 모범적인 어떤 운동이랄까요? 그래서 전화기를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행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욕설이나 협박 이건 안 된다. 그런 기준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고. 예, 일본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 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정교하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국민 여러분께는 아무 말이다 해도 된다. 우리 정치인은 아무런 행동도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행위는 정치에서부터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뜨끈뜨끈한 주제였던 문자 행동이냐 문자 폭탄이냐 이 주제 요 정도 말씀 나누고 시간이 짧게밖에 없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현안이라서 인사청문 슈퍼 위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경 지금 아직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 먼저 말씀해 보시죠. 예, 지금 인사청문회는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과 사회에 노출된 준비 과정에서 노출되어서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이 스스로 만든 고위인사 5대 비리 원칙에 해당되어서 중첩적으로 해당되어서 적합성이 의심되는 후보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는 방법이 있고 지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세 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상곤, 송무영,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는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를 관장하는데 논문 표절이 너무 많아요. 논문 쓴 것마다 다 표절에 해당이 되고 또 사회부총리는 좀 균형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한미군 철수 일반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받을 때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부총리를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방부 송영무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직 기간 중보다 재직 이후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만큼 로펌에 조그만 활동비 받는다는 게 그게 연간 3억이에요.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게 해서 제가 안보 전문가로서 국방 차관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자문 활동 중에 혹시 해군 총장으로 재직 중에 지득한 군사 기밀을 활용할 여지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산 비리가 시대적 과제입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 조대엽 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임금 체불 문제로 여론 방송에서 대주주면서도 그 9건 정도 진정서는데 3건은 벌써 검찰 기소 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양 노동지청으로부터 지금 기소받아서 조사받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백승주 의원께 한 2분여 시간 드렸으니까 표창원 의원도 2분 정도 쓰시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되고 5일 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만 하루 만에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요청을 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정부 조직법 개정안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공당인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인사 부분에서 문제 비판적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인사청문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그쳐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우리 국회 관행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머물러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과거 새누리당 시절 여당 시절에서도 국회 일정을 그 국회의장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행시키셨던 경험이 있고요. 국정감사도 보이콧하셨고요. 이제 야당이 되셔서 더더군다나 국정에 소위 말하는 발목 잡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요.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 조직법은 정부 조직법대로 지금 가뭄에 농가는 갈라지고 농심도 지금 찢어지고 있고요. 일자리 청년 실업이 최고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추가 경정 예산안은 빨리 심의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철성 현 경찰청장도 당시 음주 사고에 경찰관 직업을 숨기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모두 있었지만 임명 강행하셔서 저희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 드렸어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너무 심각한 국회 무시의 행동과 발언들을 하신 부분들 때문에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직을 수행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은 존중하고 다른 일정은 계속했습니다. 네. 자, 여야 의원 현안에 대해서는 한 말씀씩밖에 못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정말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떻게 갈지 정말 저도 하나 당부 하나만 드리면 아직 10초만. 예, 그렇게 할게요. 대통령은 국정에 포괄적 책임을 집니다. 네. 자승자박 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0초만. 네, 결자 해지 노력을 했고요. 비서실장 사과했고 유감 표명하셨고요. 하지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정물 라인을 통해서 야당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정치 토크 시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아니면 일주일 사이에 뭔가 해법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실대로 밝히겠다. 예. 그래서 실은 공범인 B양이 살해를 지시했고 나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인 B양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공범인 B양도 처음에는 자기가 살인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유기에도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살인은 먼저 A양이 먼저 했고, 예.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시신의 일부라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살인에 방조했고 사체 유기 혐의, 예, 이 부분만 기소가 됐는데, 예. 오늘 이제 갑자기 그 A양이 예. 그게 아니라 그 공범인 B양이 살해하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살해한 것이다.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검사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그럼 그 공범인 B양은 지금까지는 사체 유기죄 하나만 적용이 됐는데, 예. 만약 살인 지시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죄가 적용됩니까? 살인 교사죄가 이제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살인을 시킨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교사범은 이 살인을 한 사람과 똑같이 벌을 받지만은 예.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실제 살인을 한 A양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조금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아쉬운 감이 듭니다. 예. 지금 법정에서 A양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믿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A양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같이 방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지금 A양과 B양은 예. 어찌 보면은 공범이지만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로 좀 A양과 B양이 또 만난 게 그 캐릭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해가지고 예.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가지고 이 A양이 진술 번복한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A양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하고의 대화 내용은 뭐예요? 네.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이쪽만 하면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7, 8년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네. 전혀 어찌 보면은 그 정상적인 사람 같다, 이 얘기거든요. 예. 이 처음에는 이 A양이 정신질환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랬었죠. 했는데, 예. 자기가 그 구치소에 수감돼서 A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 양이 좀 지능적으로 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의 부모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예. 그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고 가고 또 정신질환 쪽으로 해가지고 형량을 갖다가 감경시키는 거 아닌가. 예. 여기에 이제 그 공분을 느끼니까 탄원서까지 법정에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죠. 예. 실제로 지금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형량이 감형되죠. 또 정신질환 이런 게 있으면 또 감형됩니까?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우에 A양은 실제 살해를 한 A양은 16살이고요. 예. 그 교사를 지금 A양이 진술의 번복에 의해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B양은 18살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소년법상 18세 미만 소년은 15년의 사형 무기에 해당한 애들을 15년만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B양은 18세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B양은 이 소년법의 적용을 15년 이 적용을 받지 않고 좀 중요한, 만약에 A양의 이 얘기가 증언의 사실이라면은 A양보다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신병력 이런 거는 법정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감정 유치 처분을 해야지 그냥 정신질환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변호사가 감정 유치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립 그 치료감호소에서 의사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경찰이 조금 더 주변 정황 수사, 주변 인물에 대한 증인 재택 등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경찰은 기소를 송치를 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A 양이 진술을 번복한 게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B 양을 알겠습니다. 갖다가 교사범으로 공소장 바뀐 증언 하나만으로 그 교사죄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검찰의 재판 진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수요일 날 출국인가요? 맞습니다. 첫 해외 순방이죠. 예. 미국 갑니다. 아시다시피. 예.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요. 이게 뭐 관례 아닌 관례인 게 미국을 처음 가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주변 4강인데 예전에는 미일 중러 이랬는데 요새는 미중일러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순방은 오늘 28일 수요일부터 3박 5일간입니다. 네. 첫 순방이라서 의미도 많고 또 지금 한미 간 현안도 많고 그럼요. 준비도 많을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을 안 따라가요. 네. 순방을 나가면은 국정 운영을 안에서 도맡게 되죠. 예.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현 청와대 이제 사실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인데 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3실장은 방미일정에 동행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총력을 기울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청와대 상황부터 보면 조금 비상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인사청문회도 재개됐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임종석 실장의 이제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뭐 방미단 지원단을 상대로 자체 교육도 진행한 것 같고 또 대통령은 그 전직 주미대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방미단 지원단의 관련 교육, 자체 교육도 해요? 네. 합니다. 이게 그동안 소소한 사고들이 있어서 그렇죠. 큰 사고도 있었죠. 예. 뭐 우리 제일 잘 알려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 그때도 첫 방미 일정인데 윤창중 당시 대변인 맞아요. 사태. 예. 미국에서 정말 큰 뉴스였거든요. 예. 한국 대통령이 온 건 뉴스가 아니었는데 한국 대통령하고 같이 온 대변인이 사고 친 건 큰 뉴스였죠.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 미국을 첫 방문했을 때 청와대 당직실하고 미국이 이제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어요. 연결이 안 된다니요? 예,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었어요. 허허, 예. 그래가지고 뭐 당직자 2명이 이제 당의 당직자가 아니라 당직을 맡고 있는 야간 당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 그렇죠. 네. 이런 사고 없는 게 참 중요하고 상당히 청와대는 긴장된 분위기겠네요. 이게 사실 대체로 정상회담이라는 게 언론 보도는 떠들썩한데 좀 싱거운 경우들이 많아요. 사전 조율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작성돼가지고 대통령 가서 막 악수하고 사인하고 시나리오대로 하고 이렇게 예. 오는 게 과거였는데 예. 이번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상 간 직접 대화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게 국제적 추세예요. 네. 최근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 신경전 벌인 거 맞아요. 이런 거 많이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의 첫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할지 짐작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의제 조율을 해도 또 어떤 말을 할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무대 첫 데뷔하니까 부담감도 높고 경제인도 대거 참여하는데 기자들도 제가 알기로 세 자리 숫자 100명 이상이 따라간다고 해요. 보통 때는 몇 명 따라가는데요? 제가 이제 가본 전례로 보자면은 보통 때 일반적으로 한 수십 명 갑니다. 40-50명. 관심이 좀 높다 싶으면 한 70-80명 가요. 예. 여기에는 이제 팬 기자, 영상 촬영 기자, 카메라 기자 포함한 숫자예요. 예. 근데 이번은 첫 순방이고 이슈도 많으니까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그래요. 100명 이상? 예. 취재 경쟁도 치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계 인사들도 보면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비롯해가지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여기는 이제 이른바 오너가 수감돼 있으니까 그렇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주 LG 부회장, 허창수 GS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첫 순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경제사절단보다 규모가 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CEO가 아니라 오너급. 예, 오너급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은 사실 해외 정상이 자국 방문하는 데 대해서 그리 관심이 높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현직 군 사단장이 휘하의 당번병 등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군의 적폐 참 여전하군요. 잠시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내용이 밝혀질수록 더 충격적이고 엽기적입니다.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 이 공범에 대한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서장 출신 박상용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도 직접 받아보는 정치 토크 마련합니다. 오늘은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문자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폭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당한 민주적 의사 표현이냐, 아니면 소수의 위법적인 폭력행위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울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 열어둘 테니까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좋고 생방송 중에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1부 출발합니다. 현직 사단장이 공관병, 운전병 등 휘하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 이런 폭로가 나왔죠.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군인권센터 성명 내용에 보니까 노비 생활이란 단어까지 나오던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공관병 2명과 운전병 1명, 그리고 당번병 1명, 또 전속 부관 1명에게 각각 뺨을 때리고 목을 때리고 또 그 폭언을 하고 그리고 사적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때리고 이러는 거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자기 대답하는 것에 뭐 못마땅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유도 뭐 말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 복도가 너무 걸어가기 긴데 너는 어떠냐, 길지 않냐, 그러니까는 긴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뭐 목을 때리고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화풀이할 대상이 없었나 보죠. 사적인 일은 어떤 걸 시켰다는 겁니까? 사적인 것은요, 뭐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술상을 봐오게 한다든지, 또는 그 자기가 사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사복 가져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뭐 가져오라고 이제 반복해서 지시한다든지, 또는 뭐 짜장면 배달을 시켰는데 철가방에 들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공사판 노가다도 아니고 어디 이걸 뭐 제가 좀 방송이라서 좀 입에 담기 좀 상스러운 말들을 해가면서 부하에게 폭언을 한 것도 있고요. 그 전화도 자기가 이제 자기 전화기 자기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속 부관한테 받게 하고는 뭐 단말기를 집어 던지고, 뭐 그리고 보일러 온도계도 자기 방에 있으면 추우면 온도계 올리면 되는데 새벽 1-2시에 깨워가지고는 온도 조절 제대로 안 해놨다고 욕설 퍼붓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까 술상을 봐오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공관병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사실 공관병이 하는 일은 이제 뭐 집을 청소하고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이제 밥을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야전에 있다 보니까 부인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인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배치된 공관병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밥, 빨래, 청소를 다 전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술상까지? 네, 그렇습니다. 좀 아까 그 사단장 밑에는 그러면 전속 부관이 있고 당번병이 1명, 운전병이 1명, 공관병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관병이 1명인데요. 저희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역하고 또 이제 전역 이후에 공석이니까 또 배치하고 이랬으니까 뭐 2명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군의 그 정식 어떤 보직이에요? 군의 공식 직제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군대 가서 그렇게 누구 사단장 무슨 가사 도우미 일하고 싶은 병사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사단장의 권한만큼 이제
백이 있는 사람들이 같거든요. 아, 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예, 사적 지시도 많고. 근데, 반면에 모든 장군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장군들은 또 잘 해주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이 챙겨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과연, 월급도 많이 받는 장군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제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미군처럼 모두 본인 돈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군사보안시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곳에 그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는 거라서 그런 지점에서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을 적절하게 뽑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인이 된다면은 뭐 비치 인가증을 주면 되니까요. 출입증을 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관병, 당번병 이런 제도 자체를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인권센터를 찾아오기 전에 이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국민신문고에 이제 올렸고요. 그것이 해당 육군본부 감찰실에 배정이 됐습니다. 감찰실장은 투스타로 소장이 이제 이 직책을 맡고 있고요. 그 사단장하고 계급은 같네요. 계급은 같지만 육사 선배입니다. 육사 41기고 지금 사단장은 육사 43기니까는 2기수 아래 후배죠. 이 사안은 통상적으로 장군의 비위 사실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폭행과 여러 가지 징계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구두 경고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구두 경고는 뭐냐 하면 그 최병력 감찰실장이 이 사단장 찾아가서 참모총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구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를 뭐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고까지 한 거고, 그럼 뭐는 인정 안 한 겁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감찰실에 있는 그 간부와 피해자가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피해자 이렇게 묻습니다. 저의 뺨을 때린 거는 그럼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뭐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만지긴 했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건드렸으면은 폭행이 아니면은 추행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건드리긴 건드렸으나 형사처벌을 하기 싫다라는 것을 그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군의 감찰 기능도 믿지 못하고 수사 기능도 마비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사건은 우리 일반 그 경찰과 검찰처럼 수사해서 벌금형을 매길 수 있으면 벌금형 매겨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이런 장성이 이런 고위직을 이용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징계에서 사실상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 보직해임하고 수사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이 바뀐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엽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 인천에 10대 소녀가 생면부지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고 사전에 공모를 했고 공모했던 공범한테 사체 일부를 전달했고 이제는 그 공범이 나한테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진술을 내놨고 참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경찰서장 출신이십니다. 박상용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엽기 연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경찰 20년 했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자,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A 양이라고 합시다. A 양이 법정에 올 때까지만 해도 주장하지 않다가 법정에 와서 공범인 B 양이 나한테 살인을 지시했다라는 새로운 증언을 내놔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느냐 하고 이제 검사가 물어보니까
피해자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실 예, 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대통령하고 미국 같이 갔을 때 조금 실망스러울 정도로 기사가 너무 이제 조그맣게 나가지고 미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그렇죠. 없다. 우리도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아주 주요 국가 아닌 다음에 정상이 오면은 일반 사람들 크게 관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는 또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다른 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은 관심이 높죠. 근데 일반인은 덜한데 네. 이번에 원비어 사망 사건, 맞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반 그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어깨에 좀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홈런보다는 안타. 경우에 따라서 포볼을 노리는 게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이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기만 해도 첫 정상회담 성과는 상당할 거란 거죠.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앙겔라 메르켈, 이번에 마크롱까지 만난 걸 보면은 남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악수를 하다가 인상을 썼다.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식의 인상이 많이 남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듣기로 과거 주미대사 7명이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큰 성과 만들어내지 아이스 말고. 브레이킹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은 오히려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무 차원에서 조율을 많이 해놨겠죠? 그렇죠. 임성남 외교부 1차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찌감치 다녀왔고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보 미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긴 한데 제가 볼 때 이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문 특보가 발언의 폭을 확 넓혀가지고 미국 조야의 반응을 이제 떠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은 여기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가늠해본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상대방을 떠보려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좀 센 발언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요. 홈런보다는 안타 혹은 포볼을 노려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그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입니다. 매주 월요일 2부 시간에는 여야 의원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시간 준비하고 있죠. 최근 여당 지지자들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단체 문자, 이른바 문자 폭탄을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153건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고요. 자, 국민의 정치 참여의 한 수단으로 보시는지 이 소수의 위법적 폭력으로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로 지금 주시고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도 보내주시고요. CBS 레인보우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정치토크 시작하겠고요. 자, 2부 첫 순서는 주요 뉴스 생생한 소리로 들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볼 뉴스는요. 오늘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화제인데요.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제가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개입 문제 이런 것을 이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위증죄를 좀 검토해 주십사.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지난 2월에 기재위 업무 보고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이 관세청이 제가 한 2년 전부터 수상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 상식적인 일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게 뭐죠? 면세점 관련은 제가 원칙대로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데 지금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현재 특검 진행 중이니까요. 거기서 잘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어제 채널A가 천호국 관세청장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지난해 임명이 되기 전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고영태 씨하고 비밀 면접을 받고 취임 직후에는 최순실 씨를 만나서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당시에 천호국 청장 임명은 청와대가 추천한 3배수 후보에도 없는 이제 이름이어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데 검찰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런 정황은 지난 2월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 공개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고영태 씨가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최순실 씨가 국세청장을 임명하라는 오더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관세청장을 잘못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난 2월에 이제 국회 기재위에서 박영선 의원이 천호국 관세청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제 질의를 이제 했다는 거죠. 어떤